오늘은 중국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서 소개된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소개한 후 내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스콧 로젤과 네틀리 헬이 공동 저술한 작품으로 202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의 노동자 중에 고졸 이상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요? 70%? 60%?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30%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일하는 모든 사람 중에 고등학교 이상을 나온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와.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중국 노동자의 70%는 중졸 이하 학력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중국이 그럼 농촌이 얼마나 크냐 하면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네. 대략 한 6억 명 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6억 명?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도시들을 빼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농촌에 가까운 곳들만 분류하면 10억 명 정도는 여전히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인구 많.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예외 없이 고교 진학률이 50% 이하의 저조한 수준을 보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고교 진학률 50% 이상인 중진국이 선진국이 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아, 그래요? 네. 또 OECD가 선진국 평균이 82%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교 진학률이 95%. 마오쩌둥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 게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렇지. 덩샤오핑도 딱히 교육에 그렇게 투자를 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 지금 경제 개발하기 바빠 죽겠고 애들 지금 학교 보낼 시간이 어디냐. 다 공장 가서 일해도 지금 급한데 하면서 덩샤오핑 자체도 교육에 별로 투자라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 노동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래 놨더니 덩샤오핑이 한 90년대까지면 그때까지 교육받은 사람이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시장에 있겠죠.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중국의 지금 노동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을 안 시키는 게 개발도상국들은 디폴트예요. 왜냐하면 교육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나라에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예를 들면 장관들끼리 모여서 예산 나눠주는데 산업부 장관이 있고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예. 교육부 장관이 우리 학교를 더 줘야 된다고 하고 산업부 장관이 공장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 아.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공장을 지어야죠. 그렇죠. 공장을. 지금 다들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학교냐. 근데 이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 사이에 임금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나왔던 게 맞아요. 많이 중국이 올랐죠. 임금이 너무 비싸서 예. 남는 게 없다. 아, 임금이 이렇게 비싸면 그 임금을 만들 정도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하려면 최소한 고졸 이상의 노동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2015년쯤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 2015년쯤부터는 중국에서 이제 또 고등학교 가기 운동을 합니다. 2015년부터 고교 진학률이 100%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노동자의 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앞에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전체 누적된 걸 다 바꾸려면 최소 4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농촌 자체가 학교 인프라가 너무 적고 문제는 중국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이제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요? 비싸요? 굉장히 공산주의인데 나름? 네, 다 공짜로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학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서 중국의 농촌의 평균 소득이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한 200~300불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고교 3년을 해결하려면 대략 학비가 2~3천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오. 이게 중국 농가 소득의 10배? 연봉의 10배, 20배 수준이에요. 그건 진짜 못 보내겠네.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보내고 싶어도 감당이 안 되니까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공산당은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야,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교육을 안 시키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안문 사태 같은 것도 겪었잖아요. 아, 역시 애들 배워놓으니까. 그래, 맞아요. 우리나라 90년대 폭발적으로 대졸자가 늘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덕분에 2000년대에 정말 취업난을 겪고 이제 대졸 백수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미리 고등학교로 보내놔서 그 중간을 들어갔고 그때 대학을 보내놨기 때문에 지금 4만 불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뭔가 그런 기술 발전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수만 명을
빠르게 교육을 시켜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잉여 인력이어도 대학까지 교육을 시켜놓은 예비군들이 엄청 많아 놓으니까 이런 IT 발전, 스마트폰 등장 이런 거 했을 때 그렇죠. 빠르게 산업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배터리라든지 없었던 산업들인데 그게 어떻게 빠르게 지원 수급이 됐느냐? 우리의 수없이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 아하. 우리도 어찌 보면은 사실 90년대 과연 대학 그 자유를 안 해놔서 전 국민에서 20-30%만 대학을 갔으면 과연 우리가 이런 IT 붐을 올라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맞는 아이들을 만드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예. 그걸 못했고 그 값을 누가 치르냐? 지금의 중국 지금 세대가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뒤처져 있는 그런 그 농촌에서 학교도 못 가고 그럼 중졸로 그냥 농촌에서 나와가지고 일자리도 없고 농사 요즘 짓겠어요. 그 중국 젊은이들도 다 SNS하고 그렇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농촌에서 이제 많이 못 배운 학생 친구들은 다 실업자 상태이고 그냥 노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 상태로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뭔가 하겠죠. 뭔가 하겠죠. 뭘 하냐 돈 잘 대부분이 버는 거. 비공식 경제라는 영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한 지하 경제로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범죄. 아니면은 그것도 범죄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달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공식 경제로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집계가 잘 안 되고 정부에서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이런 그 단기 일자리 이런 걸로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로 빠지면 대부분이 세금도 안 내고 사회복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범죄 일으키고 통제도 잘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GDP를 엄청나게 갉아먹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친구들 일할 의지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그런데 그게 수억 명인 건데 중국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지금 남녀 성비가 한 110, 11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100명이면 그 젊은 세대들이 남자가 115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범죄학 통계를 봐도 젊은 남성이 직업 없고 배우자를 못 찾고 미혼 상태로 남으면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어쨌든 마음 잡고 산다고 하잖아요. 예. 예전에 복종하게 되죠. 그렇죠. 예전에 조폭 영화 보면 네. 나 이제 결혼할 거야 하면서 보통 손을 털잖아요. 예. 그렇지.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못 배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 배운 친구들이 할 일도 없는데 결혼도 못한 사람들이 중국 농촌에 그게 수천만 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막 첨단 감시를 해서 범죄 같은 거 잘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예. 실제 통계를 보면 중국의 그 범죄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강력 범죄나 이런 게. 집에서 이제 틱톡 같은 거 보고 이제 이런 거 봐요. 네. 그러면은 맨날 뭘 보냐면 대도시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맨날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다 선전의 상하이의 멋있는 모습 이런 것만 예. 봐요. 현실은 다 그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밖에 없고. 빈부의 격차를 느끼고. 그렇죠. 베일리 테스트라는 그런 교육학 쪽에서 아이들은 유아 아동들의 기본적인 지능을 체크하는 검사가 있는데 예. 이게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 10% 정도가 그걸 미달한다고 해요. 90%가 통과하는 게 정상적인 시험이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근데 중국의 농촌 아이들 대상을 해보니까 예. 52%가 그걸 통과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렸을 때 그걸 통과를 못하면은 성인이 돼서도 IQ 90 이상이 IQ 90 이상이 될 확률이 거의 매우 낮다고 해요. 지능이 발달된 시기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4분의 3이 농촌에서 태어나거든요. 예. 그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기초적인 지능 테스트를 통과를 못할 수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중국 대도시 아이들은 그 테스트를 했을 때 거의 5% 그러니까 미달자가 5% 이하래요.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인데 농촌으로만 가면 그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한 줌의 칭화대 북경대 학생들을 빼고는 경제를 이끌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경제는 막 지금 요즘 AI니 뭐니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 테크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쫙 앞으로 끌고 나가니까 사실은 뭐 대부분이 교육을 못 받아도 소수의 엘리트가 있으면 그 소수의 엘리트가 그 나라 경제를 이렇게 쫙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럼 뭐 예를 들면 유학은 많이 보낸다면서 천재 한 명이 뭐 예, 10만 명 뭐 먹여 네. 살린다. 네. 실제로도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예. 국부가 갈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천재가 있으려면
예를 들면 제가 IT 창업자예요. 중국에서 엄청난 천재고 막 구글에서 일하다가 귀국을 했어요. IT 회사를 차리기로 했어요. 예. 그럼 개발자가 잘 돼서 개발자를 수백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 정도의 인력이 정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천재가 혼자서 뭐 구글을 만들 수 있는 그쵸. 건 아니고 받쳐주는 이 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개인 스스로가 사고하고 창의력을 맞습니다. 발휘해야지 가능한 건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그렇죠. 배우는 거죠. 그 사람을 도구화 시켜 놓으면 딱 10,000불, 20,000불 이 경계를 넘지 못한다. 개개인이 창의적인 사고가 되고 응용이 되는 나라여야 그 수준 돌파된다는 거고 교육부터 그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중국은 약간 고민이 있겠네요. 근데 그런 식의 교육을 하면 애들이 머리가 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체제에 반발해. 맞습니다. 그런 약간 딜레마가 있는 아니, 모양이네. 한국 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 민주화의 주역은 대학생들이었는데. 근데 사실 선진 경제는 전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막 붐업이 되어야 그렇죠. 한 단계 높아지는 건데 중국의 정치 경제 구조상 그렇게 되면 너무 위험한 거죠. 중국에서 활동하는 분이 중국 활동가 책을 쓴 게 있는데 예. 중국에서 노조 활동을 하면 이제 탄압을 당하는데 네. 그 막스 같은 책 같은 걸 읽으면 예. 당국에서 굉장히 이제 감시를 장려합니까? 한대요. 감시한다고요? 중국에서? 막스. 그러니까 이제 요주의 대상이 되고 사회주의인데도? 자기가 몰래 읽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사상서라? 중국 그쵸. 공산당인데? 그 중국 외부의 그 베이징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빈민운동, 노동운동을 하는데 너무 탄압을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몰래 그런 책 읽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스 책이 중국에서 금서라니 나 진짜. 중국에서 활동하는 분이 중국 활동가 책을 쓴 게 있는데 예. 중국에서 노조 활동을 하면 이제 탄압을 당하는데 네. 그 막스 같은 책 같은 걸 읽으면 예. 당국에서 굉장히 이제 감시를 장려합니까? 한대요. 감시한다고요? 중국에서? 막스. 그러니까 이제 요주의 대상이 되고 사회주의인데도? 자기가 몰래 읽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중국이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계급과 억압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중국은 소수의 정치 집단이 특권층을 형성하여 일반 국민들을 억압하는 불평등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독재 정권에 순응하며 반항하지 않는 경향은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인들은 97년 동안 몽골족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268년 동안 만주족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렇듯 수백 년 동안의 식민 통치가 중국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 체제에 수동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장 위구르족이나 티베트 민족 그리고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억압에도 무관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독재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군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프랑스 작가 발자크의 소설 골짜기 백합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생각나게 합니다. 노예에게도 허풍은 있어서 가장 강력한 폭군에게만 복종하려 든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포악한 독재자를 원했던 노예근성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재의 검찰 독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를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국민들이 스스로 노예근성에서 벗어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적인 정권을 세우지 않는 한, 그래서 교육을 비롯하여 중국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들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지 않는 한 중국은 영원히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